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그리고 닐 고서치 대법관 이 이제 토마스 대법관 여러분 잘 아시죠? 닐 고서치 대법관도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잘 대변하고 있는 대법관입니다. 이 두 명의 대법관이 여기 보면 이제 디 제임스 케네디 미니스트리스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좀 대법원이 봐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의 대법관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2명은 공개적으로 지금 동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색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4명의 대법관들이 있으니까 뭐 그들이 보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하는 대법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대법관들이 있으니까 2명만 더 동의해주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DJKM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이 SPLC 남부 빈곤 법률센터, Southern Poverty Law Center, 이거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단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비방하고 예전에는 그냥 소수 흑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인권 옹호 단체, 민권 옹호 단체 뭐 이런 모습이었던 단체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절부터 갑자기 색깔을 싹 더 한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놓고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판사들이나 뭐 선관위위원들한테 선거관리위원회 쪽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자기네들 흑인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이라면 자기네들이 돈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는 뭐 이런 정치 활동까지도 지금 벌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영리 단체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이 단체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이 문제가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다라고 본인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혐오 단체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혐오 단체 리스트를 규정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들이 LGBTQ,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 해서 혐오 단체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지금 디 제임스 케네디 미니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남부 감리교, 연합감리교가 미국 연합감리교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로고를 하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도 로고에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게 횃불 모양인데 이게 이제 무슨 뭐 성령의 불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불 모양이 횃불 모양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로고 형태로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심볼입니다. 그런데 이 심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단체는 기독교 사역을 하는 단체이고요. 이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럼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결국은 이들은 혐오단체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성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나는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정체성은 그렇게 태어날 때 내가 생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리 상태에서 내 속에서 내가 어떤 성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이 도대체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와 여자 외에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이게 불법이냐? 이것이 인종차별이냐? 근데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 계속 이것이 차별이다, 성차별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참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SPLC 같은 단체에서는 블랙리스트에다가 이런 이제 기독교 단체들을 올려놨다. 기독교 단체를 블랙리스트에다 올려놓고 이제 혐오 단체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 혐오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냐? KKK입니다. KKK. 쿠클룩스 클란이라고 그러죠. KKK는 워낙 악명이 높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KKK는 백인들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말 인종차별주의 단체죠. 잘못된 단체.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인종차별주의 단체들과 이런 기독교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똑같은 혐오 단체 리스트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을 했는데 아마존에서 이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커졌습니다. 아마존.com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요. smiles.amazon.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아마존 스마일이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들한테 이 물건 구입한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기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짜리 물건을 스마일에서 사면 아마존 스마일에서 100불짜리 물건을 사면 그러면은 제가 지정하는 비영리 단체의 0.5%가 도네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센트 정도가 도네이션 되는 거죠. 100불짜리 하나 사면.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비영리 단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그렇게 0.5%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아마존 스마일인데 아마존 스마일에서 인정해주는 비영리 단체의 명단이 있습니다. 아무 비영리 단체나 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지를 않고 지금 이렇게 혐오 리스트에 있으면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501c3, 그러니까 501c3라는 비영리 단체, 이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단체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그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혐오 단체 리스트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아마존에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초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법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은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자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떨어졌으면 그러면 당연히 아마존 스마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이상하게도 국가기관이 아닌 이런 민간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혐오 단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체는 혐오 단체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겠다. 아마존이 그런 짓만 한 게 아니죠. 또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혐오 단체 리스트에서 걸려 있으면은 그곳에서 발행한 책자도 판매하지 않는다. 아예 물건 거래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게 국가기관의 권력을 초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검열하는 정도 수준의 이런 것과 지금 거의 뭐 맞먹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는 그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검열을 함으로써 삭제하거나 정지시킴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민간인들한테 정부도 뭐 하지 못하는 아주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사이트 안에서 물건을 못 팔게 한다거나 자기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송이 붙은 것이죠. 이 단체에서 아마존도 소송을 하고 이 SPLC도 소송을 한 겁니다. 2017년에 소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 소송에서 하급 법원에서는 전부 다 졌습니다. 이놈의 법원들이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차별한 것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당신들은 이 혐오 단체 리스트에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이 기독교 단체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 말을 자기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라는 강요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길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대법원까지 항소합시다라고 전체 이사회에서 통과를 이미 시켜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심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2명의 대법관이 이 심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64년에 뉴욕타임즈하고 설리번 이 소송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뉴욕타임즈와 설리번의 소송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명예훼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의 보호가 돼야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1964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던 것이죠. 그 기준에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건 명예훼손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소송에서 계속 기각이 됐던 겁니다. 하급법원에서 지금 다 기각시켰던 이유가 근거가 바로 그런 거였던 것이죠. 1964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명예훼손 소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명의 대법관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964년하고 지금하고 언론 지도가 달라졌다. 언론의 지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대형 신문사들,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기사와 내용들에 방송되는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100%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왔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아예 생기지 않았습니까?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는 이 SNS 상에서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훨씬 더 기존의 전통 매체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공인, 퍼블릭 피겨라고 해서요.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인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1960년대만 해도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로 공무원들을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국가공무원들. 특히 이제 선출직 의원들. 선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아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공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근데 그 공인에 대한 개념이 시대가 지금 바뀌면서 지금은 상당히 달라져 있다. 연예인도 공인이고 스포츠 스타도 공인이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회자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예훼손의 범주, 명예훼손의 대상 이런 것들도 1964년 판례만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이 두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 두 대법관이 한 이야기가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판결이 나올 텐데 결국 그 판결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 중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이제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발언과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과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다. 왜냐하면은 공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 64년에 나왔던 판결에서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실제적 악의,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 제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이제는 좀 이게 귀찮아할 필요 없이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갖다 놓고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범주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준으로 그 피해를 증명할 것인지, 이게 실제적 악의라고 이야기했던 64년의 판례를 해석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왜 이걸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 제목에서 저희가 뽑아놓은 역차별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작은 소수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수가 매우 불편한 그런 환경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평등 이야기 아닙니까? 성평등 문제에서 남녀 평등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냥 LGBTQ 성평등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하지만은 문제는 정말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소수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지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이거 좀 바보 같은 시스템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속에다가 이렇게 꿍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저들이 소수인데 내가 어떻게 불쌍하게 쟤들한테 피해가 가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꿍하게 혼자 감추고 있을 때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다. 오케이,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인데 백인 아저씨가 날 계속 째려봤다. 내가 동양인이니까 날 째려봤나? 저 아저씨 인종차별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인종차별 문제는 소수계의 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침묵당하거나 강제적으로 피해를 억울한 상황에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들도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 아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지, 그들 눈치 보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눈길 주지 마. 눈길 잘못 주면 우리 인종차별주의자로 고소당해.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만한 그런 소송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실제로 어떤 일정에서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것을 심리하기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 자체가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경에나 이 심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심리되는 내용 과정도 60년대에 나왔던 판례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례를 뒤집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날 것 같다.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죠. 지금 대법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올 늦은 가을, 겨울쯤이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의 뭐 임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법관 숫자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구조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곧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지금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줄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더 이상 이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소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져가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인종 차별을 막자라는 명목하에 인종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라는 그런 명목하에 사회를 계층화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차별을 막겠다라는 이유를 놓고 그걸 가지고 종교 탄압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